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4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광주 인공지능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세계적인 석학과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현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라는 법원의 권고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서 상생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상생협력에는 부품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협력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취임 후 최초로 대기업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첫마디는 상생협력.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형 일자리를 들며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자치단체와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상호 협력으로 이어져 지역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모델이 발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생형 지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어려워진 일자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정부도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자동차 산업의 일시적인 불황으로 부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선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도 강조한 겁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사들과 상생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정위에 화답했습니다. 우선 부품업체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1,400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협력사들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 결제 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에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열악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부품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기아자동차 이동원 상생협력지원실장입니다. 그럼으로써 스마트 공장 구축과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협력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업과의 소통을 넓혀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미래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데 이어 세계적인 석학과 대기업들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인공지능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문주 박사.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핵심 특허 2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자체단체들이 AI 전문가 모시기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김 박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주를 AI 인공지능 산업의 최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없는 곳에서 그림을 새로 그려서 시작해 나가는 손영주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 AI의 메카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광주시는 김 박사를 기술 고문으로 위촉하고 AI 관련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AI 특허 기술을 선점하고 보급형 AI 반도체 칩 개발과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서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집적화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는 한편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에서 건져지는 데이터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AI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는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 기반 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상가 간판 등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에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회원들이 여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현수막을 내건 버스 한 대가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관계자 35명이 여수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여수의 덕수이시 종친회 이종천 회장입니다. 장사하는 데가 15군데냐. 나무 조상의 이름을 팔아서 허가를 해줘도 되는가.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측은 보건소까지 행진을 마치고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친회는 관련 없는 업종의 상호에 이순신을 쓰지 못하도록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덕수이시 종친회 관계자입니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 이후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덕수이시 종친회 소장님 이름을 걸고서 김 누구 호텔이다. 네, 뭐 돼지국밥집 뭐 이런 걸 써놓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해군 동지회 측에서는 이순신 상호 사용이 해군을 상징하는 위인인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군에서는 해군의 해군 동지회 연합회 김모 씨입니다. 우리는 이촌 고문의 후회라고 합니다. 후순도 있지만 후회입니다. 이렇게 모욕되고 하니까 해군에서도 결기대 및 시청이나 도 연합회 해서 여수시는 이에 대해 법적 제재는 어렵다면서도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여수시 보건소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가타는 가능하면 정서를 전달해서 상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후손들의 여수 방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순신 상호 사용 논란. 여수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현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위크 행사에는 100여 개의 지역 우수업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시민 투표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서 온라인 기획전과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등 항공과 관련된 일자리 설명회가 내일 광주여대에서 열립니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이 참여하고 채용 설명회와 취업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91회 동아수영대회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영과 다이빙 등 4개 종목에 1,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019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8개국에서 진행되는 14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번입니다. 。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5.18과 관련한 미국 기밀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이어서 미국 백악관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은 미국 정부에 5.18 관련 기밀 문서 공개 요청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청원글을 올린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오늘 연결해서 이 청원에 대한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광주 쓰레기 대란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쓰레기는 포화 상태인데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이 인보사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품목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 판매한 코롱생명과학은 형사고발이 됐는데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식약처의 무능 그리고 또 제2약사의 부도덕함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간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구간 있습니다. 인방울대로 신용교차로에서 첨단대교 방향으로 신용교차로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정체 구간 살펴보면 북문대로 예술고 교차로에서 오남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되고요. 주풍대로 이마트 광주점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이어서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 협회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남강주역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관리 방법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고온에 민감해서 오랜 시간 햇볕 아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에어컨을 틀게 되면 배터리의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에어컨을 1시간 틀었을 경우 5분에서 10분 정도는 꺼주는 게 좋고요. 최대한 그늘에 차를 보관하시고 주차 후에는 헤드라이트, 에어컨 그리고 라디오 등의 전기장치를 끄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배터리는 3년마다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5.18 관련 기밀문서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그런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청원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 글을 올린 분이 바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백악관 홈페이지에 의원님 직접 청원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배경으로 올리셨는지요. 이번에 5.18 39주년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데 특히 5.18 관련해서 김용장 미군 정보요원을 지냈던 분이 당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 또 광주에 와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낸 그 정보 보고서를 카터 대통령 그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직접 열람하고 3건 정도 열람했다. 이런 증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분에게 물으니까 그 자료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느냐 그랬더니 남아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래서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밀 문서들이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자료를 좀 공개하고 한국 정부에 넘겨달라는 백악관 청원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청원 글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게재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네. 백악관에 유더피플이라고 하는 청원 게시판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영문로 800자 이내로 청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으로 청원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 1000명 이상 댓글들이 달리고 동의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어제 1000명이 넘었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어제 밤새 한 200명 정도가 늘어나서 한 12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 동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있고 10만 명이 되어야 한 달 안에 10만 명이 되어야 이제 백악관이 답변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요. 아무튼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서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한 달 안에 10만 명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청원 글이 백악관에서 답변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도 이런 청원글이 올라가 있고 그러는데 이 백악관에다 직접 이렇게 청원글을 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청와대 청원이나 백악관 청원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즉 5.18 관련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그런 목표는 같은데요. 네. 청와대 청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이렇게 외교적 협상을 벌려달라고 하는 요구이고요. 백악관 청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한국민들의 요청을 받으려서 직접 공개해달라는 요청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두 개의 창구라고 보고요. 향후 시너지가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결국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39주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서 이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지역민들 또는 국민들의 바람에 정부가 약간 좀 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미국 정부 가지고 있는 자료 5.18 관련 자료 요청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또 5.18 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요청이 있어왔던 사안인데요. 이번에 5.18 39주년의 중요한 증언들을 통해서 다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 청원 또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정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광주의 그 천정배 의원께서 네.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이제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네. 이낙연 총리에게 5.18 문서를 하는 것을 그 미국 정부에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외교 전화를 통해서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백악관이나 또 청와대 청원이 그런 효과를 낳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끊임없이 청원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두 개의 청원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제 국민적 의사를 지키라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게도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의 역사를 규명해내는데 우리도 도와주자 하는 여론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미국의 자료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뭐 많이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자료들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청원은 영문로 800자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목록을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5.18 관련 백악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 5월 전후에서 백악관, 국무부, CIA 등 그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었는데요. 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목록은 이제 외교청을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네. 19년과 80년 5월 사이에 미국 정보기관이 국무부나 백악관에 보고한 자료, 네. 한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군의 동향, 계엄군의 동향, 전두환의 행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그 행적들이 결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미국 군부가 네. 정보기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국민청 남아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청원들이 이루어지고 요구가 있다면 미국 정부가 이것을 밝힐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규정이랄지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이 해제되는 그런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예, 그러나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 비달비 정권이라고 군사정권을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더러운 전쟁, 이른바 많은 3천여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살해되거나 안매장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오바마 정권 때 이걸 규명해야 된다 해서 아르헨티나와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역할들을 기밀문서를 다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정권도 이번 4월에 일부를 또 아르헨티나 정부의 자료를 넘겨줬고요. 그래서 네. 그 전례가 있고 물론 미국의 이제 법체계상 기밀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군사 비밀 같은 경우는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그를 지키고 그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5.18 40주년 때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참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8개월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도 앞두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출범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문제도 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법을 약간 고쳐서 군 경력자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법도 개정하고 6월에 그 진상규명위로 출범할 수 있도록 좀 최우선적으로 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상 규명의 중심에 또 의원님께서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백악관 국민청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들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청와대 청원은 링크 한 번만 누르면 되지만 백악관 같은 거는 약간 좀 절차가 있습니다. 이름과 자기 이메일을 영문으로 적어서 적은 이메일로 승인하라는 또 문자 이메일이 옵니다. 네. 메일에 들어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동의한다는 클릭을 해줘야지 서명이 완료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5.18의 진실을 여는 열쇠를 확보하는데 국민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백악관 청원에는 그 뭐 미국 국민이랄지 그런 국적에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외 다른 나라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인 거죠? 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쪽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광주적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쓰레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들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이 나주 혁신도시에 만들어질 이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열 발전소가 또 광주의 쓰레기를 일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 지역민들, 지역에 어떤 거주하는 분들과의 갈등 때문에 SRF 열 발전소 가동은 요원한 상태고요. 광주 내부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쓰레기 대란 문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쓰레기 생활 쓰레기도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쓰레기들을 어떻게 좀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생활 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로 보시면 되는데 이 쓰레기 중 일반 쓰레기는 매립이 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처리가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외에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해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공공재정이나 사회 기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의료 폐기물까지 다 포함한 전체 광주 폐기물은 2017년 기준으로 하루에 6,741톤이 발생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생활 폐기물이 1,269톤, 사업장 폐기물이 5,450톤인데 이 중에 이제 사업장 폐기물의 80% 정도는 건설 폐기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도 이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의 시민이 하루에 1인이 1년 동안 배출한 일회용품이 비닐봉투가 414장이고 일회용 컵이 503개라고 하는데요. 그럼 매일 이 두 가지를 한 개 이상 사용하는 꼴입니다. 네, 쓰레기 양을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나 또 일회용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광주 내부에서 소화하고 처리하기에는 지금 한계점에 다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 쓰레기는 이제 사업장에서 따로 처리하는 상황이고 생활 쓰레기는 공공 영역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매립이 되고 있고 재활용품은 지자체 이제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반돼서 다시 한 번 더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별 과정으로 실제 재활용되는 것은 약 40%에서 60%에 불과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잔재물로 이제 다시 매립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7배 이상 많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것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은 쓰레기 양은 많이 늘고 있고
또 그런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또 재활용 불가의 잔재물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광주 내부에서도 그런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실은 이 SRF 나주 혁신도시의 이 SRF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광주시의 쓰레기 일부가 그쪽에서 이 고체 연료 상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도록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2018년 초부터 정상 가동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에 마련됐었던 SRF 제조시설도 멈춘 상태고요. 네. 현대 매립량이 애초 계획보다 너무 많아져서 매립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 중에 이제 오염물이 많이 묻은 이제 잔재물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 재활용 잔재물은 이제 광주 SRF 시설과 매립장 모두에서 반입이 불가되면서 처리 비용이 이전보다 무려 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처리할 곳은 부족하고 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사님?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제가 잔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페트병 하나가 있어도 이를 재질로 보면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면 재활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또 뚜껑과 페트가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상품명이 비닐로 감아져 있으면 그것도 떼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분류해서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렇게 분류하기 어렵게 애초에 제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분류 배출이 어렵고요. 또 실제 재활용 선별장 현장에 가시면 정말 열악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사람들이 그걸 다 직접 구분을 하는데요. 애초에 좀 그런 수고로운 부분을 좀 없애고 잔재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정부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해서 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 재활용 부분까지 고려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처음부터 재활용이 쉽게 만들고 또 생산자가 재활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생산자들 스스로가 재활용을 염두에 둔 그런 생산, 이런 쓰레기가 고려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들 스스로가 좀 가져야 될 어떤 생활 속의 습관이랄지, 그리고 광주 이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지자체에서 광주시가 최근에 광주시 공공기관 교육청에 이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더 나가서 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공공부문에 그칠 것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에게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배달음식, 택배 등의 일회용품 포장재가 굉장히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 주택단지 지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의 이제 고질적인 쓰레기 배출 문제, 또 최근에 이제 재활용품 상습 불법 매립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 이런 쓰레기 배출의 양상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맞는 자연순환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가정에서는 일회용품 문제는 제도 정비가 이제 우선돼야 되긴 하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실천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일회용컵 대신에 텀블러를 이용하고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이용하고 또 중요한 게 올바른 분리배출, 그러니까 이왕 분리배출 하시는 거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런 교육들이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버리면 끝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순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 또 뭐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는데 음식이 또 수분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쓰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그만큼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뭐 생활 속에서의 어떤 습관이나 변화도, 그다음에 식생활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광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해서 최상위권인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그 특유의 이제 남도 특유의 이제 푸짐한 삼차림이 아닐까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을 만큼만 만들고 또 이제 최대한 버리는 양을 줄이는 것도
먼저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버리실 때는 이 음식물 쓰레기의 8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물기를 짜고 이렇게 버려주시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양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또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외부에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 최대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가는 생활 속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와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사태가 심각합니다. 약의 성분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코롱생명과학 측에서는 숨겼고요. 관리 감독 기관인 식약처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왔는데요. 인보사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들이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보사가 관절염 치료 주사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인보사는 무릎행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네. 이제 그 약을 유전자 조작을 한 연골세포가 들어가서 이제 일정 정도 폐행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연골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연골 재생 및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인보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약은 원래 유전자 조작을 한 연골세포가 들어있으면서 그 연골세포가 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개발된 약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연골세포가 하나도 없고 유전자 조작이 된 그 태아 신장세포라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무한 증식주로 이제 보통은 유전자 조작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콩팥세포가 네. 발견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알려져 있고 그 치료제로서 필요했던 그런 연골 세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포가 들어있어서 치료약으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신 거네요. 그러니까 치료약으로서 효과가 없는 부분도 이제 뭐 차후에 관리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연골 세포가 아니고 이제 들어간 이 신장 세포가 네.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를 저희가 유전자 조작할 때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그런 세포인데 이 세포는 이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세포는 사실은 이제 사람한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포인데 네. 이 세포가 이제 뭐 거의
약에 주성분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네. 심각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치료를 위해서 이 비싼 약을 주사제로 맞았는데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하면 병이 생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약회사, 약을 만든다는 것은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병을 만들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약을 만들어냈다. 정말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보사 이 약을 만든 이 코롱 생명과학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코롱 생명과학 쪽에서는 본인들도 까마득하게 몰랐다. 네. 이 약은 이제 사실 2003년에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무려 17년간 각종 이제 정부의 그 R&D 자금을 수주하면서 임상시험 1, 2, 3, 4가 허가 시판까지 된 약입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코롱 생명과학 쪽에서도 이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고 신장 세포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 언론 뉴스 보셔서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어제부터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제 코롱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사실 네. 그 말이 사실인지 지금 이제 수사 중입니다. 네. 수사 중이긴 한데 이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저희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상식적으로 이 약의 성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제약회사가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니 뭐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약회사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나 기능은 전혀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드는 약이 뭔지도 지금 확인을 못할 정도 수준이라면 네. 과연 그런 회사가 무슨 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특히 뭐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국가가 투자하는 이런 R&D 예산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국가가 이런 제약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이제 이 코롱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 서류도 조작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비윤리적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약들의 임상시험을 할 때도 허가를 받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판될 때는 아주 꼼꼼하게 허가를 하게끔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네. 그런 정부 부처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정부 부처가 이런 그 약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관리나 인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스스로도 다른 기관에 이 세포를 보내서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또 네. 다른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R&D 자금을 받고 나면은 사실 그 연구 보고서를 내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다 이제 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네. 과정들도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죠. 들어보면 정말 뭐 많은 구멍들이 있었고 정부가 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났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말 무엇을 했는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회사가 그 제공한 서류만 믿고 사실은 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에서도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은 맞지만 교차 검증을 합니다. 뭐 다른 국가 기관이나 뭐 이런 연구기관에서 그 세포를 검증한 서류를 추가로 받는데 그러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요번에 이제 3월 중순에 사실은 코롱 측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네. 이 약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이 약을 시판 중지하고 특히나 이제 허가 취소한 것도 거의 한 2개월이 지나서 지금 허가 취소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도 27명의 환자가 또 이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늦장 대응 문제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정부는 뭐 미래 산업으로서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키우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래서 R&D 예산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이 산업 분야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하겠다는 주무부서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고 뭔가 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단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 너무 이제
그런 아까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부분에 국가가 역량을 투여하다 보니까 네. 거꾸로 본인들이 독립적인 원래는 이 규제기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약품이 효과가 있는지, 약품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기구인데 같이 이렇게 성과주의적인 측면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네. 쉽게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독립적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구를 통과했을 시에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죠. 특히나 이제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약들은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약은 사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이거든요. 네. 이번 입보사 사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이란 측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좀 독립적인 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되지 이게 성과주의적으로 허가를 남발하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정말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정부가 제대로 키우려면 깐깐하고도 꼼꼼한 이런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이런 제약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걸러내고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그간에 이 약이 출시되고 나서 거의 한 3,7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이 이 약을 맞았고 네. 이분들이 식품약품안전처도 그 인정을 하고 있지만 거의 15년 이상을 장기 추적 조사를 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약 하나 허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 두려움 속에 또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장기 추적 조사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사무처장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 제약 산업들을 정부가 제대로 키울 의사가 그리고 생각이 있다면은 꼼꼼하고 좀 체계적인 그런 관리 감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약회사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가 바로 국민들 그리고 환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남 지역 연근의 수산자원의 감소가 좀 뚜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목포 대표 어종인 조기와 민어 어획량도 좀 줄었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포의 대표 어종인 조기, 민어 등이요. 전남 지역 연근의 수산자원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자원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최근에 2019년도 수산자원 관리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도내 연근의 어업 생산량을 보면요. 15만 6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인 1990년에 비해서 29만 7천 톤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어획량이 매년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2000년도에는 18만 톤, 2010년도에는 17만 톤이었습니다. 지난해 15만 톤으로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수산자원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전라남도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1990년도 전국 수산자원 생산량의 전국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기록했는데요.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는 전국 생산량의 1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어종별 자원 감소 실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 어종별 자원 감소 실태를 살펴보면요. 신안 임자도가 주 생산인 젖새우, 목포 대표적인 참조기, 민어, 그리고 문어, 참문어, 멸치 등의 자원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젖새우 경우는요. 지난 2010년도 15,860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664톤에 불과했습니다. 8년 만에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것이죠. 네. 목포 수협 대표 어종으로 최고 위판을 자랑하는 참조기도 2010년도에 25,034톤에서 지난해
13,715톤으로 33%나 감소했습니다. 민어의 경우는 30%인 660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문어의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서 34%, 멸치는 같은 기간에 30%나 줄어든 것으로 총 기록이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수산자원 전국 수산자원 생산량의 20%까지를 차지했던 이 지역의 뭐 생산량이 뭐 13%까지 떨어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그만큼 이 어획량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산자원 감소는요, 불법 어획, 남획, 어장 환경 악화 등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러나 전남 지역의 감소폭이 더욱 심각성을 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네네. 1990년도에 비교해서 지난해 전국 어업 생산량이 34.4%가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47.7%나 감소한 것이죠. 네. 전국 감소율의 13.3포인트의 그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전남 연근의 연안에 어장 황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어장 황폐가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어장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돼 있고 계속 그것이 네네.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남도가 나섰는데요. 네. 전남도는 그 연근의 어업의 생산량을 17만 톤 회복을 목표로 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세 개 분야에 한 10개 추진 과제를 세웠는데요. 살펴보면은 총 어획량, 허용량 제도 중심의 자원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것이죠. 그래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 전환이라든가 고질적인 불법 어업 근절, 그리고 또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어업관리 강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전남도는 목포와 신안 등 이런 기초단체들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 수면 지정을 비롯해서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성, 그리고 또 어장 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 생태계 복원, 이런 환경 조성에도 집중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주도 자율 관리 어업을 통해서요. 수산자원 회복에 나설 구체적인 보관도 내놓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 목포 등 서남해안이 대표적인 참조기 감소 굉장히 뚜렷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네. 그런데 이 조기 양식 산업화도 지금 본격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참조기 이런 감소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기관에서는 노력하는 것이죠. 네. 목포 등 서남권 서남의 대표적인 참조기가 급감해서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양식 취업 보급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 해양수산기술원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참조기 수정란을 보관해서 보급, 그다음에 종자 생산업체에서 성장을 시켜서 치어를 어가에 분양하는 겁니다. 참조기는 선도가 아주 높아서 경제성이 높은 어종입니다. 그러나 양식 수요도 늘고 있지만 생산량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산자원 보존으로 수산자원 부족으로 일부 어민들이 취업까지 남이하고 대표 어종으로 참조기가 분류돼서 취업 보호가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해양수산기술원은요 참조기 양식 취업 대량 보급을 위해서 영광 지역에서 참조기 양식 산업 산업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원은요 올해 3월까지 참조기 수정란 한 37,000cc 정도 생산해서 네. 영광과 한평에 위치한 도내 종자 생산업체 5곳에 보관 생산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양식 치어의 단년 생산 기술도 개발해서 본격적인 어업 현장 보급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어획 이런 양들이 좀 확대되고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은 8시 57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20만 관객을 사로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역대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돌아옵니다. 전율의 무대를 선사할 완벽한 캐스팅.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실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마루.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요즘 피싱 참 교묘해. 수사기관이라며 전화가 와서 내 계좌가 범죄에 노출이 돼서 돈을 보관해준다니까. 내가 보내 안 보내? 팀장님도 참 오래된 걸로 속으셨네. 저는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해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니까. 에이, 차장님 그것도 무시할 수 있죠. 저는 가족이 문자를 보내서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라니까 대신 송금한 거죠. 자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확실히 실천하자고. 피싱 예방 3차.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피싱을 피하자. 공익광고협의회.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20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